불신년스러운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 김민준입니다. 오늘 아침 은행에 들러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딱 150만 원. 어머니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내고 나면 다음 월급날까지 버틸 돈이 전부였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회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에 한 노인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거칠게 트인 손등, 며칠은 굶은 듯 초점 없는 눈빛. 그 모습에서 저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저렇게 야위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방 속 150만 원. 어머니 병원비와 월세를 제하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는 돈이다. 이 돈이 없으면 나와 어머니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성이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봉투 속 150만 원을 모두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노인은 제 눈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쥐어준 돈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돌아서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은 제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안에 돈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지갑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당장 내일 점심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을 굶었고 버스 대신 1시간씩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어머니께는 회사에서 보너스 지급이 늦어졌다며 궁색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의 저녁 약속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던 제 귀에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어깨 너머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벤츠 세단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앞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150만 원을 건넸던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비서들이 바짝 붙어 공손하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노인, 아니 강산그룹의 강태수 회장은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사무실의 낡은 공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제가 일하는 개발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팀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회장은 팀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사무실을 가로질러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드렸던 15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감으로 손색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시험이었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통과했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여자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강태수 회장을 보자마자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라는 외침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랑했던 평범하고 자상했던 여자친구 수진이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전 재산을 건넸던 저 노인이 바로 수진의 아버지이자 제 예비장인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충격에 휩싸여 책상 위 하얀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만 파랗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의 차에 탔습니다. 어제 산 낡은 운동화가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놓이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차 안은 좋은 가죽 냄새와 제가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매일 타는 지하철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수진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처음부터 말해야 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너를 시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일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가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고 웅장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철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차는 축구장만 한 정원을 가로질러 한참을 더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나무와 조각상들이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건물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춘 곳은 궁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수 회장이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어서 오너라. 강태수 회장은 낮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자상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태수 회장이 손사래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편하게 아버님이라 부르게. 강태수 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전 재산을 생판 모르는 늙은이한테 내어줄 젊은이가 어디 있겠어? 그 배짱과 온정에 내가 반했네. 자네는 합격이야. 저는 긴장을 풀고 겨우 미소를 지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 지금 이 앞에서 무슨 망신이에요? 정수진 여사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이자 강태수 회장의 부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쪽진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가 꽂혀 있었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비단 한복은 그녀의 차가운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수진 여사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혹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얼음 같은 시선은 제 낡은 운동화와 마트에서 산 10,000원짜리 가방, 그리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얼굴을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저택의 공기 자체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김민준이라고 했지?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고? 그 질문은 마치 정해진 순서인 것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반찬 가게? 어머,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네. 정수진 여사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습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을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니 배운 게 없지. 근본도 모르는 애가 어디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여놔? 너 우리 수진이한테 얼마를 뜯어낼 작정으로 꼬리를 친 거니?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사과하세요. 민준 씨한테 무슨 망발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강태수 회장도 굳은 얼굴로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허락한 손님 앞에서. 정수진 여사가 더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손님? 저런 천한 애가 어딜 봐서 우리 집 손님이에요? 당신은 늙더니 눈까지 멀었어요. 저런 애가 사위감으로 마음에 들어요? 난 절대 허락 못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정수진 여사는 저를 향해 문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계획했던 저녁 식사 자리는 시작도 못하고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퉁퉁 부은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모욕감이 사라지지 않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애써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켠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택에서 본 적 없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제 책상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남자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남자는 두툼한 하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의 뜻입니다. 이걸로 정리하시죠.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150만 원을 돌려받았던 그 책상 위에 이제는 모욕감으로 가득 찬 돈다발이 놓였습니다.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남자의 가슴에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아니실 텐데요. 남자는 봉투를 챙겨 들고 그 말만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곤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리, 정말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강산그룹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네. 자네가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힘이 있나?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간 정직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네. 저는 정직 처리를 당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들고 나온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웬 덩치 큰 남자들이 와서 가게 앞에 쓰레기를 붓고 행패를 부린다. 간판도 부쉈어. 무서워 죽겠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수진 여사의 방법은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수진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수진은 주저앉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수진의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그 집, 그 돈, 나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자. 내가 너 하나 책임질 수 있어. 내가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수진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졌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절망적으로 높고 차가웠습니다. 정수진 여사는 딸의 선언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집을 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딸을 저 천한 남자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진 여사는 즉시 오랜 협력사이자 자신과 교류가 깊었던 윤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이사, 잘 지냈나?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있던 세라가 귀국했다면서. 얼굴 한번 봐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세라. 미국에서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윤이사의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수진의 오빠를 알고 지냈고 오랫동안 그를 짝사랑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방과 미모,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수진 여사는 이 카드라면 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수 회장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가족끼리 식사라고 수진을 속여 부른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윤세라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나 세라 기억나? 수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꿍꿍이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즉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수진 여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세라가 이렇게 예쁘게 컸네. 우리 수진이 오빠랑 정말 잘 어울린다. 하지만 수진은 윤세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귀한 손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하는 건데. 장난치지 마세요. 당장 이 사람 돌려보내요. 윤세라의 완벽한 미소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딸을 타일렀습니다. 수진아, 예의 없게 굴지 마. 윤 이사님 딸이야.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제게는 민준 씨 한 사람뿐입니다. 수진은 윤세라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세라 씨,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식사할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이용한 것 같은데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하군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저택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윤세라의 하얗고 고운 얼굴이 분노와 모욕감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당황하며 윤세라를 달랬습니다. 세라야, 미안하다. 수진이가 지금 잠시. 윤세라가 정수진 여사의 말을 끊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그 남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정직이 풀리고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손님이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지적인 디자이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산그룹과 공동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된 윤세라고 합니다. 윤세라는 모든 직원에게 고급 커피를 돌리며 특히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수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적대감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윤세라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세라는 제 책상에 기대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무실 내부를 훑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컴퓨터 화면, 책상 위 메모지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달린 낡은 CCTV의 위치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의 사람인 윤세라의 화려함에 압도당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낮에 파악해둔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윤세라는 낮에 제 책상에서 훔쳐본 메모지의 조합을 이용해 너무도 쉽게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제 생년월일과 이니셜을 조합한 아주 단순한 비밀번호였습니다. 윤세라는 준비해온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강산그룹의 신제품 기밀 디자인 시안 파일이 제 컴퓨터로 복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윤세라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이 직접 작업했던 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메일 계정으로 들어가 경쟁사 직원과 접촉한 것처럼 꾸민 가짜 이메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안은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심어놓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세라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회사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개발팀 김민준 대리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있다. 감사팀이 즉시 제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퓨터에는 강산그룹의 기밀 시안이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고 경쟁사와 돈을 주고받기로 한 이메일 내역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감사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김민준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할 생각 마시죠. 네. 산업 스파이라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울부짖었지만 감사팀 직원들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팔을 꺾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수진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내가 근본도 없는 놈인 줄은 알았지만 산업 스파이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정수진 여사가 감사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저런 애는 당장 경찰에 넘겨서 감옥에 쳐넣어야지. 제가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전 정말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가 감히 내 딸을 넘봐. 이거나 먹어라. 정수진 여사가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 수진이 감사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민준 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감사팀장이 난처한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기밀 파일과 이메일 기록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소동은 강태수 회장에게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정수진 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떠들었습니다. 여보, 들었죠? 당장 저놈 경찰서에 넘기라고 하세요. 강태수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모든 보고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군. 정수진 여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완벽하니까 당장.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말이야. 강태수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경찰 신고는 보류해. 내가 직접 알아볼 게 있어. 강태수 회장은 전화를 끊고 즉시 자신의 비서실 직속 보안팀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젯밤 김민준 대리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의 모든 CCTV와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강태수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150만 원을 내밀던 제 그 순수했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 회장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안팀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어젯밤 사무실 건물의 모든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거대한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새벽 2시 14분입니다. 건물 뒤편 CCTV의 사각지대인 환풍구를 통해 신원 미상의 여성이 잠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 체형과 걸음걸이, 값비싼 구두는 분명했습니다. 잠입한 여성은 정확히 김민준 대리의 컴퓨터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꽂았습니다. 팀장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은 윤세라 씨가 확실합니다. 그녀가 신었던 구두는 지난주 패션쇼에서 선보인 한정판 모델로 국내 구매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주먹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한 감사팀에 접수된 익명 제보 전화는 윤세라 씨의 비서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모님께서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0만 원을 쥐어주던 제 그 순수하고 맑았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윤이사에게였습니다. 윤이사인가? 나 아이고, 강 회장님. 이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당장 강산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이유는 자네 딸에게 직접 물어보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강태수 회장은 윤이사가 무어라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제 회사 사장에게였습니다. 김 사장,
나 강산그룹의 강태수요. 네. 예.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가 아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네 메일로 파일 하나를 보냈소. 지금 당장 확인해. 강태수 회장은 보안팀이 정리한 증거자료 전부를 전송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쑥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찌된. 강태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내 사위 될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김민준 대리의 결백을 사내에 공표하고 당신과 감사팀장 전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오. 네.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 김민준 대리의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당신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강산그룹은 물론이고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줄 아시오. 강태수 회장은 수화기를 세차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긴급 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리둥절해서 회사에 출근하자 사장과 감사팀장 전원이 사무실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 공지문과 특정인 윤세라의 악의적인 모함이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제야 저에게 다가와 미안했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사람이 강태수 회장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과 함께 강태수 회장의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아버지의 유품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서 선물 받아 가장 아꼈다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 은으로 만들어져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했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앨범도 함께 챙겼습니다. 저택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정수진 여사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 믿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개 들게. 내가 내 사위감을 못 알아볼 줄 알고. 강태수 회장이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저희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제가 두 손으로 낡은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그저 낡은 만년필이려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년필 뚜껑 부분에 새겨진 작은 독수리 표식을 본 순간 강태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다급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버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나? 김상철. 상사입니다. 군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태수 회장이 숨을 허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상사님. 김상사님. 그는 다급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사진, 자네 아버님 사진이라도 있나? 저는 마침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강태수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강태수 회장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 속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이, 바로 자신의 20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김상철 상사였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손에서 앨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실선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진 여사와 수진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버지. 강태수 회장은 두 사람을 밀어내고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김상사님. 김상사님. 강태수 회장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군 복무 시절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네. 내가 그 깊은 어둠 속 잔해에 깔려 죽을 뻔했지. 그의 목소리가 그날의 공포로 떨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 다들 포기했지.
그런데 그분이 김 상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나를 찾아냈네. 강태수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를 거의 다 끌어냈을 때 두 번째 붕괴가 시작됐어.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나를 향해 떨어졌지. 피할 수 없었어. 그런데 김 상사님이 그분이 나를 밀쳐내고 대신 그 기둥을 강태수 회장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하고 대신 크게 다쳤네.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듣고 내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가족을 찾아 헤맸는데 강태수 회장은 제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 김 상사님의 아들이었구먼. 내 은인의 아들이 150만 원으로 또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했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정수진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근본도 없는 천한 놈이라고 불렀던 김민준이 바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의 단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수진의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수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 가장 앞자리 정수진 여사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꼿꼿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결혼은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감동한 사람은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김 상사를 대신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수진의 손에 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딸아. 이 청년은 내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다. 나아가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내 아들이기도 하다. 평생 이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해주거라. 저는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굳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결혼 후 저는 강태수 회장의 배려로 강산그룹 산하 작은 벤처기업의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역시 자신의 꿈이었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함께 15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수진 여사는 놀랍게도 재단 이사장을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한복이나 보석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파란색 조끼를 입고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녔습니다. 차가운 사모님이 아닌 따뜻한 이사장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재단의 첫 돌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재단을 돕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시끄럽고 활기찬 행사장 단상 위로 강태수 회장이 예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올라섰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산그룹 회장 강태수입니다. 강태수 회장이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산그룹 회장이 아니라 김민준이라는 한 청년의 장인으로서 그리고 새 인생을 선물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객석 맨 앞줄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수진과 저 그리고 정수진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수진의 배는 어느덧 출산을 앞두고 남산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담은 듯한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제 아내도 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목소리가 벅찬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저기 앉아있는 제 사위가 제 아들이 자신의 간을 떼어 저를 살렸습니다. 객석에서 감탄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청년은 제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한 그 생명을 다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보다 더 귀한 나눔이라는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단상에서 내려온 강태수 회장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진 여사는 이제 저의 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복덩이. 건강하게만 나와야 한다. 그 모습은 까다로웠던 사모님이 아닌 오직 손주만을 기다리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네 사람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강태수 회장과 정수진 여사, 수진과 만삭의 저까지 나란히 서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한 노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댁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는 수진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150만 원으로 시작된 가족이에요. 제가 내밀었던 그 작은 온기는 한겨울 벤치 위에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 온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재벌가를 하나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불씨는 수천 개의 밥그릇에 담겨 더 큰 사랑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